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1부, 2부로 찍었는데요. 첫 번째 1부 영상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차이점이 있다면 좀 더 더디게 갈 수도 있겠죠. 공통점이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팔지 않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곳을 남들보다 좀 서둘러 산다면 한 발 앞선 투자가 되겠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할지 또 보유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매수하려는 분 입장에서는 나 지금 사야 돼?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야 할까? 좀 기다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런 고민을 할 때 판단이 잘 설 수 있게끔 이번 영상 잘 준비했고요. 2부 영상에서는 서울의 부동산의 방향 중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어쨌든 미래상, 서울의 공급 방향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면,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에 2040 서울 플랜, 그러니까 2040년도까지의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상과 공급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에 하는데, 이 총선에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부동산 공급을 하겠구나 라는 부분도 예측하면서 이런 공통점들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반발 앞선 투자를 해도 또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죠. 생각해 보자고요.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규제, 또 공공 주도의 그러한 공급 확대,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안정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어떠한 규제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금 규제에 대해서 했었죠.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또 보유세에 대해서 거의 징벌적 중과 이런 수준이었죠. 다주택자들은 너희들은 투기꾼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정 조건의 대상자, 예를 들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안 되죠. 이런 전매 금지, 입주권에 대한 전매 금지를 했죠.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하는 바람에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출 규제, 세 번째가 대출 규제인데요. LTV라든가 DTI, DSR도 있고요. 이런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본인이 정작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비좁아서 좀 더 평수를 늘리고 싶어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대출 규제죠. 자, 네 번째는 임대차 3법을 2020년 7월에 시행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펼쳤던 내용인데,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됐죠.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4년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롭게 집을 얻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올해부터 발생될 부분도 있고요. 또 임대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많이 물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를 했죠. 월세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른 상태고요. 이러한 어떤 처음 취재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폭등도 했고, 임차인들도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택 공급, 현 정부의 주택 공급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도심복합 사업입니다. 이 도심복합 사업도 공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공 주도적인 상황이죠. 대체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도심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공공정비 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공공정비,
공공이 주체가 되는 거죠. 공공 재개발, 재건축, 공공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로 가닥을 잡았고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 택지 뭐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 그대로 공급의 방향은 공공이 주도하겠다 라는 그런 공급 방식이죠. 문제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이 한 25번 정도 나왔던가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일괄되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왔어도 뭐 내성이 생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왔어? 한 3, 4개월 있으면 또 뭐 괜찮겠지,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만들었기 때문에 폭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반대의 어떤 시선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텐데요.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시장 자율에 맡겨서 부동산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단어를 좀 저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타이틀이 부동산의 정상화더라고요. 그럼 여기 정상화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르는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세제 규제했던 거를 개편하겠다, 대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현 정부가 출범했던 그 시기에 원상태로 복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그리고 서서히 속도를 조절하겠다. 올리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두 번째 타이틀인 정비사업 규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 기준을 좀 조정을 해서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LTV 상한에 대한 인상을 얘기했었고요. 임대차 3법도 전면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방향은 법 개정 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유효하게 할 것 같고요. 이후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전에 됐다면 뭐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인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주택에 대한 공급 유형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기 정부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차기 정부의 주요 공급 사업의 유형은 특히 공급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임기 동안에 약 한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도심 역세권 복합사업, 그러니까 이제 도심이니까 도심 지역과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제 차이점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 특히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 공약을 했죠. 국공유지와 차량기지를 이용해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국공유지라든가 차량 기지청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주가 막 재개발, 재건축처럼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공급 차원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소규모 정비 사업과 공공택지 정리해보면 주요 주택 공급의 차이점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얘기가 없었는데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공급의 방향은 민간 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공급 방향과는 정반대죠. 공공이 주도, 차기 정부는 민간이 주도에 대한 얘기가 방향이 흐르고 있어요. 뭐 이 얘기는 뭐 정부의 어떤 공급 방향으로는 좀 한계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에 대한 개혁을 얘기했는데요. 이 세금 규제에 대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법이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2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공약을 얘기했어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민간 공급이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다주택자한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해준다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이게 공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전망을 보면 이러한 방향이 나오게 된다면
다주택자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는 2년 내에 2년이라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면 2년 내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똘똘한 주택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아마 줄 텐데요. 차기 정부에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하죠. 2017년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 부분도 얘기했죠. 취득세는 1주택자한테는 1%에서 3%의 어떤 단일화 세율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세율 자체도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1%로 단일 세율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들이잖아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건데, 이런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누진 과세를 좀 완화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다주택자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하게 돼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음은 보유세 부분이에요. 보유세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하게 보유세인 지방세는 사용자 자체가 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도로, 지자체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어떤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보유세인데요. 이 보유세는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시행령이기 때문에 마음만 대통령이 먹는다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보유세 계산을 보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표준은 시장, 좀 전에 얘기했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공정시장 가격에 대한 가액을 좀 낮춘다면 세율은 변하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유세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러면 이제 통합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보유세는 소득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보유세 내라고, 왕창 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증가시킬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집주인은 보유세가 상승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세입자, 임대료 올랐어요 이렇게 전가를 하겠죠. 또 이제 보유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보유세의 완화 방법을 지역별 또 주택의 유형별로 보유세를 주택의 공시가격에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죠. 자,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세금 규제에 대한 개혁이라면,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이제 정비사업 아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정비사업 규제는 정부의 어떤 의지로 완화가 법비 들어가는 거 말고는요, 완화가 가능한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주는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게 될 때의 의미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필요하죠. 돈이 남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마진이 적단 말이죠. 그러면 공급을 많이 안 할 테니까 현실화하는 것이 또 맞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자, 대출.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첫 번째 대출 규제 완화 부분 중에 LTV 규제에 대한 개편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같은 경우는 LTV 상한을 80%로 인상을 하겠다고 하죠. 또 특히나 돈이 좀 적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 이외에 분들 역시도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하죠. 이건 지역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 주거를 조금 더 상향,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보유주택의 개수에 따라서 LTV 상한을 40% 또는 30%로 차등화하겠다고 해서
LTV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이에요. 돈을 이제 지원함에 있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4억의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니죠, 3억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저리로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전세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대출 규제 완화 중에 전세 대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상환 이자를 좀 저리로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라는 부분, 2년간 지원을 하고요. 이게 총 연장이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임차인이라도 빌리고 싶겠죠.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의 지역은 2억 원까지 상향해서 빌려주겠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5년간 총 250만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공급하는 것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이 있겠죠. 수요자가 원하는 곳은 도심권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은 곳일 텐데, 이 중에 이제 수도권의 계획은 130만 호에서 15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 특히나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확대를 할 건데 47만 호를 한다고 합니다. 도심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20만 호, 또 국공유지 또나 철도 차량 기지 이런 데들은 18만 호 중에 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기타 지역도 있겠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지자체가 주로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또 상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이런 곳들은 약 13만 호 중에 수도권이 12만 호나 돼요. 이렇게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곳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 역세권 복합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앞서. 처음번에 도심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중공업지역. 이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약 3.3% 정도, 서울 전체의 3.3%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노후돼 있죠. 이런 중공업지역이 용적률이 생각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어떤 공장이 있지만 상업, 주거, 업무 이런 것들로 복합, 관광까지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중동 이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어떤 용적률이 대체적으로 높죠. 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수평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재정비 촉진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런 곳에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도가 이제 상향되겠죠. 용도가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재건축이 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어떤 토지의 용도를 하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어떤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어떤 공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만 잘 된다면 원활하게 또 공급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도 간소화하거나 면제를 하겠다라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었죠. 또 국공유지, 아까 얘기했던 차량기지 복합개발, 이런 것들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빠르다고 제가 얘기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지역의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좀 상향해주고
높이도 제한을 완화해 준다면 좀 더 사업성이 좀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하층에 한 층을 더 추가한다면, 지하층을 한 층 추가하다면 주거 공사를 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공공택지를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경기도에 이제 GTX랑 연계를 해서 택지 개발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한 142만 호, 수도권에 74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요 주택의 공급 유형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양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이제 힘든 부분들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이제 제공을 할 건데, 이름이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든가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서 이름이 있죠. 청년 원가주택이라 하는 거는 5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에다 매도하는 그런 건데요.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면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70%는 거주하는 사람 목, 30%는 국가에다 매도하니까 국가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굉장히 더 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청년 원가주택의 부지는 뭐 3기 신도시 택지 일부라든가 GTX 주변에 택지 개발하는 곳에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얘기했던 역세권 첫집 주택,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가 지분 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데요. 시세 대비 50%에서 70% 정도 가격이 저렴한 상태로 분양을 하게 되고요. 대상 부지는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줬을 때 늘어나는 용적률이 있잖아요. 이러한 늘어나는 용적률을 과거에는 이제 공공임대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공공분양 형태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받으려고 합니다. 또는 아니면 역세권에 있는 국공유지를 개발해서 분양 대상을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로 하려고 하죠. 특징을 보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분양이죠. 다음에 이제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방향을 얘기해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해야 될 텐데,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이제 민간에게 배정된 택지가 일부 있을 거예요. 이 택지 일부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배정을 하게 될 때 여러가지 좀 혜택을 줘야 되겠죠. 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시에는 양도세 장특공제율을 현행은 70%인데 그걸 80%로 상향하고, 또 세제 혜택, 왜냐면 임대료에 대한 손실 부분도 좀 어떻게든 뭐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또 이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 방안에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과거에도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통을 많이 겪었죠. 항상 문제점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정부의 부동산의 정책 방향은 한결같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의 안정화, 주거의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 쉽게 얘기하면 뭐 양적으로 공급이 아닌 질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질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을 때, 이때는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뭐 현 정부나 과거의 정부 중에 양으로, 물량으로 공급했던 때에는 뭐 이런 거 같아요. 20년 전에 차던 차, 그때 유행했던 옷, 그리고 그때 20년 전에 유행했던 음식, 이런 것들을 야 이거 굉장히 많거든, 요번에 공급 많이 하거든, 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한번 골라봐. 근데 나는 그런 게 싫거든요. 20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양적 공급으로만 한다라는 건. 자, 현지 정부는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은 규제를 막 했단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막 규제를 하고, 원치 않는 곳에 어떤 정책상 발표해서 나 이만큼 지을 거야 하는 그 공급 개수를 매기기 위한 그런 양적인 부분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그 양적인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게 됐죠. 부동산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돼요. 그걸 뭐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부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오르는 거고, 매매가가 오르면 집 많이 지으려고 시행사들이 덤벼들어서 인허가 많이 받고 또 공급량 늘어날 거고,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많아지고, 공급이 많고 입주할 물량이 많은데 굳이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매매가도 또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졌으니까 집 많이 안 짓고, 집 많이 안 지으니까 또다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굳이 막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자, 차기 정부는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 이런 공약을 했죠.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부동산 책사라고 하는데, 서강대 김경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추후에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특징은 낄끼빠빠. 이 말이 어렵네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지겠다. 즉 빠질 때는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앞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적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까지는 일정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어떤 규제를 많이 풀었더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규제해야지, 이런 다음에 한 정부하고 똑같이 갈 겁니다.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맡겨놓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단순한 시장 원리에 맡겨놓는다면 알아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라는 거죠. 차기 정부는 250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한다고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빠르게 공급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한 3, 4년은 걸릴 테니까요.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적인 공급을 공약대로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말뿐인 공약이 돼버린다면, 또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바뀐다면 다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부를 믿지 못하겠죠. 여기 정부도 그래? 그러면 이거 부동산 오를 수도 있겠네? 돈은 진짜 소위 말해서 똥값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공급만 되고 질적인 부분부터 서서히 공급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정상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책, 부동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해서 얘기 드렸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서울시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2부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